예, 화제의 뉴스를 인물로 풀어보는 포커스인입니다. 정홍임 전 새누리당 의원, 정태원 변호사, 성승호 교수 세 분 모시고 오늘도 시원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들이 이제 그 화제 인물 누군가 좀 다루고 있는데 국정원 임시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임시에 발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도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이 좀 있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분분한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번 논란의 핵심은 역시 내국인 사찰 여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야가 이 부분 가지고 계속 공방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정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도요. 예. 일단 이제 임모 과장이 예. 해킹을 했다고 하는 그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공개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야당이 처음엔 현장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말을 바꾸는데요. 예. 이 정치적 논란처럼 국가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 네. 국가 안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예. 빨리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예.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고요. 예. 그리고 국정원이 정말로 이 21세기에 예. 특히 사이버 테러라든지 또는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까? 예. 그래서 국정원에 대한 곡해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예. 국정원 본연의 임무, 이거는 뭐냐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예. 획득하는 게 국정원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그 국정원의 인력들이 예.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정 변호사님,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과연 국정원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정말 까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가?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이 그걸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 감청과 도청이죠. 도청은 불법적으로 하는 거, 감청은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 우리 법상 범죄 수사를 위해서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감청이 가능합니다. 예.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서, 말하자면 감청 영장이죠. 그걸 받아야 되고 예. 국가 안보를 위한 경우에는 내국인을 감청할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거나 또 북한이라든지 또는 외국에 있는 북한과 연계된 그 세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 지금 20개를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내국인에게 사용하려면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이니까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감청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감청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해킹 프로그램 20개를 구입했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그 사실관계를 중점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저는 참 야당 비판하기 좀 그렇지만은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이런 걸 만들고 하는 걸 봤는데 이게 국민의 정보권이 지금 침해됐다는 증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특히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조사하신다. IT 전문가시니까 과학자로서 사실에 입각을 해가지고 진실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서울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가도 받지 않고 내국인을 감청했던 건 분명한 범죄고 1년 이상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서 엄벌해야죠. 그러나 아직은 그런 게 나오지 않았으니 그 점에 대해서 일단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이 우리 국가 정보력의 핵심 아닙니까? 그걸 무너뜨리게 되면 결국 국가 안이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침착하게 접근을 해서 불법이 있으면 마땅히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오히려 국정원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요. 자, 송 교수님. 숨진 국정원 임모 과장, 임모 씨가 세 장의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를 보면 대충 이제 자살의 어떤 배경을 유추해서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해온 업무가 과연 내국인 사찰과 관련해서 연관이 돼 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정치 공방이 되니까 이 중압감 때문에 과연 자살을 택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중압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고인께서. 첫째는
국정원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한 게 있죠. 그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구입자 명의를 대한민국 육군 5163부대. 네. 이거 뭐 정보기관이면 다 대한민국 국정원을 뜻한다는 건 다 아는 거죠. 예, 예.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의 뼈아픈 실수예요. 근데 이제 자살하신 분이 예. 그 구입할 때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사소한 실수를 했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도 아마 비판이 있었을 것이고 본인도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처음부터. 예. 그럼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본인이 이제 이미 삭제를 했단 말이죠. 예. 그 삭제한 것을 보고 이제 국정원장께서는 그 뒤에 삭제하고 난 뒤인지 예, 전인지 예, 모르지만 100% 공개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예. 근데 본인은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는 이제 예. 국정원 내에 감찰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뭐 감찰팀이 이제 감찰을 합니다. 감찰하는데 국정원의 감찰팀은 아주 냉혹하고 치밀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렇죠. 웬간하면 그 감찰 한번 받으면 국정원 직원들이 혀를 절레절레 휘둡니다. 그 정도 고강도 감찰이에요. 예, 일반 감사팀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국정원의 감찰이라는 지금 거는. 전날이나 당일날도 감찰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감찰이 있게 되는 예,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감찰 과정에서 또 많은 그 중화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본인이 또 하나 이제 국정원 조직에 예. 누를 끼쳤다. 예.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 네, 예. 과거에 예, 먼저 정리. 네, 그 이제 국정원과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요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그 국정원장의 그 신속한 그 대응 자세라든지 또 예, 예.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국정원 내부의 그 성명이 나오는 것을 보면 국정원 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다라는 그런 의지를 어떤 식으로든 표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들고요. 과거 학습효과가 있겠어요. 예, 그다음에 이 뭐 해킹 프로그램은 뭐 35개 나라도 사용한다는 말은 뭐 너무나 많은 방송에서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라든지 독일과 같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내국인 사찰은 없었는데 어쨌든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것도 아쉽지만 차라리 그 죽을 만큼 절박한 그러한 의지로 예, 오히려 죽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밝히는 게 예. 정말 이 국가의 미래나 본인의 또 가족을 생각해서 예. 옳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예.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제가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보위에 있지 예,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간첩을 그 국정원에서 그 잡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신문에도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간첩을 그 잡으면서 그 모 정치인, 모 의원의 이름도 같이 나왔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후에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위가 열렸는데 그 야당 의원들께서 다른 것보다도 가장 강하게 문제 제기한 게 왜 그 야당 의원의 이름을 공개했느냐였었어요.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그 간첩으로 이제 그 기소된 사람이 정보를 그 야당 의원의 의원실에서 훔쳤다고 이제 진술을 했다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 야당 의원은 그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실 국내 정치와도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북한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한테 여러 가지 함의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북한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안보라는 문제와 관련됐는데 예. 이런 식으로 그런 인사들이 연루가 되면 이제 또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은 아마 앞으로도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해서 뭔가 정보를 찾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결국은 국가 안보, 북한 또 주변국 그러다 보면은 국내 정치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그 첩보나 정보 작전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이걸 전부 국내 정치에 대한 사찰로 몰아붙이면 이 사람들을 손발을 다 묶어놓는 결과도 될 수 있고 아마 제가 이분이 왜 그 이런 결단을 또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모종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이 전개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 그 지워진 그 해킹
해킹 자료가 무엇인지에 예, 대해서 예. 100% 공개를 하고 이걸로 인해서 그 국정원이 새로 네.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정 변호사님. 예. 이게 지금 그 어떻게 이제 자살을 둘러싸고 아니 죄가 없으면 왜 자살하겠냐? 자살한 것은 자기가 뭐 범법행위에서 자살했다 이런 그 주장이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검사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망 사건들을 봤는데 예, 예. 많은 자살 사건을 예, 포함해서 예, 예. 그 여러 자살 사건들의 경우에는 설명이 안 되는 자살의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결단에 이를 때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네, 그 사람의 예, 사생관, 가치관, 그 사람의 직장, 예. 가정, 그 사람의 주위의 전 환경, 예.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겨우 추측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예. 그 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자살한 거지. 예, 죄가 예. 없으면 자살 안 해. 그거는 굉장히 넌센스인 것이고요. 예. 예,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분이 왜 자살했는지는 사실 우리는 추측할 뿐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심적 압박이 있었나 보다. 또 본인이 해온 거하고 뭐가 안 맞으니까 또 예, 돌아가셨나 이렇게 예. 추측할 뿐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무조건 이 죽음 자체가 불법의 증거라 그거는 넌센스고요. 예. 지금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자기가 삭제됐다고 하니까 도대체 삭제한 것이 무엇인지 예, 그것이 예. 그렇게 중요한 것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인지 예, 예.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트, 사실의 기초를 가지고 우리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무조건 전 국민의 휴대폰이 지금 도감청되고 있다. 이런 알겠습니다. 루머를 퍼뜨리는 것은 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예. 결국 국익에 그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송 교수님, 이 숨진 임모 씨의 마지막 행적이 담긴 CCTV가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네. 여쭙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거든요. 송 교수께서는 딱 하나만 좀 뭐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이분이 예. 그 아직까지는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 이제 윤곽만 맞춰진 거죠. 예, 맞춰졌는데 예, 예. 하나가 제가 지금 생각한 거 내부에 국정원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압감을 받은 거는 사실인데 예. 그렇다면은 자살 동기가 예. 중압감 그 자체만 그것이 다일까? 아니면 감찰 과정에서 예. 뭔가가 또 다른 내용이 또 있었는가? 아.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조금 그 아직까지 완벽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예. 아직 이 망자일은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 예.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감찰 과정에서 뭔가가 다른 새로운 게 나왔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예. 이제 이런 부분을 제 이제 의혹을 갖고 있고 예. 제가 결국 국정원의 이번 사건이 예, 예. 본질은 뭐냐 하면은 내국인 사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더 좁혀 말하면 정치인 사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이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제가 국정원 내부 분위기를 조금만 전달하면은 사실 과거에 국정원은 도청도 하고 미행도 하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미림팀 사건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벌어졌는데 정치인이나 유명한 그 재벌 총수들이나 예, 다 예. 미행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네. 그때 이제 미림팀 이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게 국정원 내에 이제 흔히 국어로 따지면 이름이 없고 제7국이라 그랬어요. 국정원에서 예. 7국. 예. 그것이 이제 도청, 감청하는 팀이었어요. 음. 근데 미림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 7국을 해체해 버렸어요. 해체하고 도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예.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 다른 부서로 다 배치를 했어요. 예. 그 이후에 또 법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이제 예, 예. 도감청에 대해서.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떤 문제,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은 예. 직원들이 사이에서 만약에 불법 도청을 한다면은 네. 본인이 처벌받는 걸 국정원 직원이 너무나 잘 알아요. 위에 간부도 잘 알고 있고 예. 이제는 누가 지시한다고 지시할 사람도 없고 또 밑에 직원들이 수행할 사람도 없어요 분위기가. 예, 예. 그래서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사실 도감청은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좀 서글픈 현실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국정원은 명령에 살고 예, 명령에 예, 죽어야 될 조직인데 미린팀 사건 이후에 네. 그 조직이 조금 단결력이 예. 좀 완화됐다 그럴까? 아, 그래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감청 이 부분은 좀 포커스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잠깐만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는데 송 교수께서 국정원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분위기까지 전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정의를 네. 여쭙고 갈게요. 그 아까 정보에 계셨다는 네.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가장 핵심인 게 그 의문점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자 과연 이 기분이 20년간 이 소위 말해서 기술자로 이 일에
근무를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했거든요. 이게 네. 복원이 100% 지금 가능하다고 지금 국정원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빠르면 이달 말,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지금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복원될 줄 뻔히 안다면 굳이 삭제를 했겠는가? 또 여러 가지 뭐 디가우징이라는 어떤 뭐 그런 기법으로 해서 완전히 삭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이건 너무 기술적인 문제라서 지금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국정원에서도 지금 100% 지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런 일련의 사건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렇게 그 정보를 갖고 있다가도 복원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없애버리는 그 디가우징이라는 말을 지금 전 국민이 지금 그 거의 그 언급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서 예. 이것을 어찌됐든 간에 공개를 하고 그리고 복원을 한 것에 대한 네. 그 신뢰를 보여주는 방법밖에는 지금 대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국정원 내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이제 정보위가 이제 국정원을 방문을 하면 어느 정도냐면은요. 예, 예. 그 국정원에 대한 그 모든 의혹을 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간첩으로 의혹을 받는 사람들을 신문할 때 어떤 방에서 얼마나 공개적으로 하는지까지도 다 보여줄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에 사실은 그 아픈 상처가 있죠. 잔혹사라고나 할까요? 예, 예. 근데 그걸 자꾸 이제 상기시키면서 그러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예. 정치적으로 볼 때 야당이 두 가지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정치 공세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예. 함께 만약에 이게 발을 깊이 들였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럴수록 여당이 일방적으로 그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똑같이 정치 공세를 받을 게 아니라 정말 진상 규명에 책임 공단에서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국정원에 대한 새 출발의 기점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정 교수님. 예, 진상규명 당연히 돼야 됩니다. 아유 도대체 국가정보기관이 불법적으로 도청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감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예.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일반 유선 전화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감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 다 맞습니다. 휴대폰 쓰지 않습니까? 예. 휴대폰은 감청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동통신사에 그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우리 범죄 수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정보 보안을 위해서도 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여야 의원들이 더 다 같이 이 의회의 소위 그 국정원에 대한 민간 통제는 철저히 하되 예. 국정원의 그런 정보 수집 능력은 더 강화시키고 지원해 주죠. 아마 그런 예. 식으로 네. 합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도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예.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강화를 시켜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에다가 이동통신 전화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하도록 하는 예. 그런 걸 넣으면 되거든요. 미국은 그거 없으면 통신사 허가가 안 납니다. 예, 우리는 안 예. 하고 있죠. 그러면 그만큼의 국가정보를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냉정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요 질문- 진척이 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척이 돼야 되는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안 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간첩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유선 전화로 하겠어요?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들끼리도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카톡은 안전하다 그러더라. 그러면은 그 간첩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카톡을 쓰지 않겠습니까? 아마 요번에 그 이태리의 해킹 장비도 그런 차원에서 들어온 프로그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저는 이런 지금 이 해킹 프로그램 이 의혹 일련의 사태를 쭉 보면은 예. 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국정원도 여당도 야당도 참 그 성숙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예. 자, 지금 보십시오. 국정원 내부의 상황을 여당이 지금 적극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자, 국회 정보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국정원을 감시 감독하는 기구예요. 국민을 대신해서. 예.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예. 국민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포기했는 것 같아요. 여당의 새누리당의 정보위원회 간사란 분이 나와서 예. 국정원의 해명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도리어 국정원의 지금 대변인처럼 돼버렸어요. 예. 아주 적절하지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예.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을 국민이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예, 지금 상황. 예, 예. 그래서 아주 행동이 적절하지 못하고 야당도 예.
지금 언론에서 의혹 제기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한 이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자 우리나라의 이 부분의 최고 전문가신데 야당이 새로운 걸 밝혀낸 게 있나요, 뭐? 하나도 없어요. 조사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네, 지난번에 시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연까지 했는데 그 시연 결과가 뭡니까? 아,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 해킹 됐냐 안 됐냐 시연했는데 안 되는 걸로 나왔잖아요. 결론이 안 된 걸로. 예, 맞습니다. 예. 그 야당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정치 공선에 비치는 거죠. 도리어 야당이 좀 이럴 때는 새로운 의혹도 좀 찾아내서 국민한테 더 제시를 하고 이래 해야지만 국민들이 아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당도 자꾸 지금 공세라는 측면에서만 하지 말고 그야말로 내부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시라. 그래서 새로운 거를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예, 자, 저희들이 정한 인물이 바로 천정배 의원인데요. 자, 어제 이제 뭐 언론에 이 소위 말하는 신당 로드맵이죠. 5단계 로드맵이 보는데 내년 1월까지 신당을 좀 창당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 천 의원은 뭐 좀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속내를 잘 모르겠어요. 정 의원님 먼저 어떻게 보세요? 아, 저도 속내를 잘 모르겠고요. 예. 그 지금 비노 그룹도 이렇게 응집력이 있는 어떤 그 실체가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하기보다는 친노가 아닌 분들이 다 이제 비노의 이렇게 범비노 같은 그런 이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혁신안에 대한 그런 어떤 일련의 그 내부 당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 원심적으로 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동력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커지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천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제 절정에 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천정배 의원께서는 그 5단계의 신당 구상하고 본인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흥미로운 것이 비노 그룹이 이제 중도로 가는 어떤 신당 그런 것을 이제 상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천정배 의원님은 그 중요한 정책 사안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훨씬 그 왼쪽에 계셨던 적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비노에 속하는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님들 제가 과거에 그 이종걸 의원님하고 한미 FTA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던 기억이 있으면서 그분 말씀하시는 게 다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비노와 친노가 물론 이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이념적으로 그 친노가 훨씬 왼쪽에 있고 비노는 중도 좌파 정도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연 그런 이념군으로 이분들이 딱 정형화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도 문제고요. 결국은 내년 총선 때문에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런 야당의 일련의 어떤 그 지금 태풍이 이렇게 힘을 모으듯이 이런 상황이 새누리당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아닐까 뭐 이런 거라든지 여당도 A 주시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상대당이 굉장히 강력하고 정말 긴장할 만한 후보들이 막 등장을 하고 이러면 긴장을 해서 더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정책도 내놓고 잘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게 그렇게 그 행복한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송 교수님. 그 천정배 의원 지난번에 이제 무소속 출마하면서부터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뭐 정치 역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과연 신당 창당에 구심점을 할 수 있는 인물인가? 뭐 저기 호남 지역에서 나온 천재로 지금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자, 어떤 인물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신당 창당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남 민심. 호남 민심은 호남에만 민심을 그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전국에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룹들. 그걸 이제 호남 민심이라고 통칭을 하면 호남 민심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본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천정배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태예요. 천정배 의원이 지금 호남 민심을 대변하느냐? 저는 대변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 천정배 의원은 그야말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민주당을 파괴시킨 제1호예요. 1호.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호남 민심은 천정배 의원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천정배발 신당과 범비주류 신당에 힘이 실린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정배 의원이 중도 혁신 정당을 만들겠다고 지금 표방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분명히 정체성을 여기서 정립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정 의원 말씀하셨지 본인이 한미 FTA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의 론자예요.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은 본인은 중도가 아니고 좌측에 가까운 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중도 정당을 좀 주창하는 천정배 의원이 과거에 좌측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정체성이 중립으로 왔는지 본인이 지향하는 정치, 정체성은 뭔지를 분명히 지금 국민들 앞에 밝히고 그것을 설득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본인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천정배발 신당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비주류 범신당은 제가 볼 때는 훨씬 조금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마지막 인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야당 인물이네요. 박기춘 의원입니다. 자, 이 분양 대형업자에게 일단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소환이 될 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원내 대표까지 했던 분 아니겠어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자, 이게 뭐 혐의가 드러난다면 야당으로서 굉장히 혐의가 드러난다면 뭐 부담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아마 또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냉소 내지는 그 비판적 시각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오세훈법 이후로 그 정치가 많이 그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실망을 하시고 또 일련의 상황들이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주기보다는 국민들이 지금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이제 사실관계가 정확히 규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 한국 정치에 상당히 역기능을 하고 정치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심화하고 또 사실은 이거 자체가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굉장한 주름이 지어지겠죠. 새 정치라는 거에도 안 맞고 또 민주연합에도 안 맞는 이야기죠. 이게 정말 새정치민주를 추구했다면 이런 분들이 그 당에서 나온다는 자체가 불행한 일이죠. 사실 박기춘 의원은 원래는 저희 쪽 분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해요. 근데 그쪽으로 가셨죠. 자, 변호사님. 일단 검찰 조사 결과를 제가 터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명품 시계 한 7개 정도 되고요. 가방도 일단 받은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받았다 돌려준 걸로 돼 있죠. 지금 받아다 시계도 1,000만 원 이상짜리. 뒤늦게 돌려주는 거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받은 것도 문제지만은 자, 돌려줬다. 그건 이제 증거를 숨긴 거죠. 그 측근을 통해서 측근 이야기입니다. 지문을 좀 지어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했다.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되게 현금을 주로 받으시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시계와 또 명품 가방을 받으셨어요. 물론 준 사람이 뭐 명품 시계 컬렉션에 취미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건 뇌물이죠. 그건 아무리 서두에서 정치 자금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뇌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이 되면은 뭐 당연히 특가법에 따라서 엄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요새 그 시계가 꽤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고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뭐 근데 이게 정치를 이렇게 희화화한다는 게 저희들로서도 참 자괴감이 생깁니다. 그래 내년 총선인데 준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성 교수님. 이 정치인의 어떤 정치자금법이라든지 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 박기춘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우리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사건을 내살해온 부분은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맞고. 근데 박기춘 의원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국민들의 예의를 다하려면 뭐냐면 본인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먼저 밝혀야 됩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검찰에 가서 얘기하겠다. 이거는 난 정치인이 옳은 도리가 아니에요. 국민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검찰에 가기 전에 본인이 잘못했으면 시인을 하고 본인이 전부 다 밝혀야 된다고 봐요. 모든 정치인들 보면 검찰에 가서 검찰 출두할 때 출두하기 전에 검찰에 가서 밝히겠습니다. 검찰 조사받고 나온 데는 충실히 답변 조사받았습니다. 이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일반 그 피의자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야당의 행태를 보면은 성완종 사건이 벌어졌을 때 특검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요즘 야당에서 특검하자는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수사를 성완종 사건 발표를 하고 난 뒤에도.
왜 야당이 그러면 그때는 초기에는 특검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지금은 또 조용할 거예요.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안 하죠. 네. 성완종 사건과 관련해서. 예. 또 이번에 박기춘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왜 야당은 논평 하나 안 내고 조용하죠? 야당의 이중적 행태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정당하지 못하다, 온당하지 못하다 이거죠. 정치는 국민들에게 설득을 시키려면 예. 항상 전공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새정치연합이 성완종 사건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는 그 당 방침이 바뀌었는지 앞으로도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박기춘 의원과 관련해서도 당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새누리당 같은 김무성 의원이 우리 당 의원이 오해를 받으니까 바로 검찰에 출석시키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여야할 것 없이요. 법을 지키는 분들이 좀 정치에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지방선거에 나오신 분 34.3%가 전과자랍니다. 지금 현역 의원 300명 중에 60명이 기소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뭐 범죄인 천국입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전과 없는 분들 또 법을 지키실 분들이 정치로 나서는 그런 맑은 사회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 정 의원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관련 부분은 사실관계 좀 여부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홍임 전 의원 그리고 정태원 변호사, 송승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